많은 학자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중세는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찬란히 빛나는 두 개의 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한 가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어떤 수수께끼가 있냐면, 자신이 분명히 아주 고도로 발전한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자신의 삶은 욕망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여성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또 배를 서리를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쾌감을 느끼는 자신의 본성을 돌아보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것이지요.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알은 선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한 부분, 인간의 악한 부분이 최초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인물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숨마 콘트라 젠틸레스라는 책인데요, 이교도 대전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의 어둠 속에서 세계를 발견하는 기초가 된 책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본성적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교도들조차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그 본성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를 긍정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원동력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빛의 시대, 아름다움의 시대, 그리고 창조의 시대였던 르네상스 시대의 여행을 이끌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김상건 교수입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특별히 오늘은 그 메디치 가문이 어떻게 르네상스의 배후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인문학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역사의 변화는요, 외부의 충격이 가해질 때 일어납니다. 어떤 내부에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역사의 변화는요,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질 때 일어나게 되죠. 르네상스도 사실은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화 현상입니다. 어떤 문화 충격이 가해졌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제 스페인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충격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호세 데 아코스타라는 분이세요. 예수회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페루에 가게 되는데요, 이제 유럽에서 출발해서 가게 되죠. 근데 이분이 대단한 인문학적 지식,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을 알았던 사람이죠. 적도 부근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적도 부근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보십시오. 인도 제도, 그때 인도 제도는 라틴 아메리카를 말합니다. 인도 제도를 지날 때였다. 나는 고대 철학자나 시인들이 열대 지역에 대해 쓴 책을 읽었던 터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리스 철학과 또 과학적 지식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배가 적도에 이르렀을 때 엄청난 더위가 엄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제 적도를 지나가면 엄청나게 더울 것이다. 그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 나는 추위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적도 부근에서 추위를 느꼈다는 거예요. 햇빛을 쬐려고, 결국 너무 추워서 햇빛을 쬐려고 선창으로 나와야만 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상학과 그의 철학을 비웃는 것 말고 달리 할 것이 없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단순한 푸념일까요? 아닙니다.
신대륙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구대륙, 그러니까 유럽이 가지고 있던 지식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그 기상학적 진리가 이제 다른 세계의 발견을 보았을 때 다른 세계의 발견을 통해서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이 외부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발견됨으로써 이제 자신이 속한 지식 체계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그동안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권위를 누렸죠? 최고의 권위를 누렸습니다. 중세 대학의 철학적 기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배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직시했던 인물 바로 메디치 가문입니다. 이 메디치 가문의 사람인데요. 여기 있는 이분은 로렌조 데 메디치라는 분이신데 이분께서 이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게 됩니다. 이제 구대륙이 가지고 있던 지식 체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분은 이 메디치 가문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가문이 르네상스의 배후였던 메디치 가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새 시대를 열게 되었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새 시대의 변화를 직감하고 그것을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르네상스를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은 어땠을까? 이것이 오늘 공부의 주제입니다. 메디치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었죠. 교황이 두 분 배출되었습니다. 레오 10세와 클레멘트 7세였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황님은요 로마 인근에 있는 귀족 가문에서 나옵니다. 이 피렌체의 상공인, 그러니까 상인 계급이었던 메디치 가문에서 교황이 2명이나 배출되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인물들도 있습니다. 프랑스 왕비가 2명 배출되었습니다. 카테리나 데 메디치와 마리아 데 메디치였습니다. 중산층에서 출발한 상인 계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프랑스 왕비가 2명 배출될 만큼 아주 놀라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 독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문은 여러 탁월한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켈란젤로, 이 미켈란젤로는요 메디치 가문의 양자였습니다. 양자였어요. 또 마키아벨리, 제가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에는요, 마키아벨리 대표적인 책이 뭐죠? 군주론이죠. 예. 그 군주론의 군주가 누구냐? 메디치 가문입니다. 메디치 가문 사람들에게 군주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여러분 잘 아시는 천문학자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교황청에서 잡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왜 죽음을 면했을까요? 바로 메디치 가문이 뒤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뒤에서 그를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죠.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탄생하고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그들의 후계자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죠? 볼로냐입니다. 볼로냐. 로마 교황청에 소속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대학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세워진 대학이죠. 그죠? 예. 엄청난 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볼로냐 대학에 자제를 보내면은 그 가문이 가문의 문장을 쭉 전시해놔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무슨 생각했을까요? 메디치 가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메디치 가문이 한 개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요겁니다. 요게 메디치 가문의 문장인데요. 자세히 보니까 나중에 16세기 후반, 17세기 초반에 돼서 한 명을 보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볼로냐 대학의 메디치 가문은 초기에 14세기, 15세기에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궁금했습니다. 왜 안 보냈을까? 에? 세계 최고의 대학이 사실 피렌체에서 볼로냐까지 차를 타고 가면 1시간 반 정도면 갑니다. 3만 넘으면 아펜니노 산맥을 넘으면 바로 볼로냐예요. 금방입니다. 그죠? 말 타고 가면 금방이에요, 정말. 그런데 왜 자제를 안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르네상스를 탄생시킨
인문학을 탄생시킨 피렌체에는 대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피렌체 대학이 없어. 아니, 메디치 가문 같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대학 하나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죠? 볼로냐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학을 만들지 않았고 대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인 계급들이 예를 들어 환전을 한다거나 물건을 구입할 때 어떻게 환전을 하고 그 다음에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청량의 다른 청량수는 어떻게 환치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중세 대학이 가지고 있던 그런 현란한 지식체계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 현상 세계, 우리 현실 세계, 우리 비즈니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인문학적 수요가 서서히 부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바로 메디치 가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메디치 가문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분이요. 여기 보이는 이 검은 머리를 한 분이 바로 로렌조 데 메디치입니다. 로렌조 데 메디치인데요. 위에 있는 그림은 피렌체 전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을 보십시오. 밑을 보시면은 이 장면을 잘 보시면은요. 확대를 하면 이렇습니다. 로렌조 데 메디치의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들 뒤에 누가 서 있습니까? 누가 서 있어요? 누굴까요, 저 사람들이? 그들의 가정교사였습니다. 그죠? 그들의 가정교사.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을 현란한, 심오한, 전문화된 대학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인문학자들을 데려다가 이 자녀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 아들이요. 바로 나중에 누가 되느냐? 이분이 되십니다. 레오 10세 교황이 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교황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신학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인문학 교육만 받았습니다. 신학 교육을 받지도 않고 사제도 아닌 분이 교황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할까요? 물론 뭐 교황 임명에 교황 선거에 어떤 문제가 있은 것도 상징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상인 계급들이 인문학을 대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문학은요 대학의 커리큘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 인문학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문학을 대학의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해요. 문사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그렇게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상인 계급의 필요성에 의해서 피렌체에서 다시 재탄생한 것입니다. 자, 바로 이 가문의 사람이 코지모 데 메디치입니다. 초기 2대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분께서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었느냐? 플라톤 아카데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플라톤 아카데미. 것을 만들므로써 이제 인문학적 사회적 요구와 대학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지성의 전당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플라톤 아카데미의 모습입니다. 카레지라는 곳인데요. 피렌체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한적한 곳인데 지금은 뭐 그 도시가 확장되어서요. 뭐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폐쇄되어 있습니다. 예,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바로 이곳에 코지모 데 메디치가 플라톤 아카데미를 설립해주고요.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들을 모두 초청을 해서 이곳에서 인문학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특별히 플라톤 철학을 이제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여기가 어디냐면 그 플라톤 아카데미의 2층 베란다입니다. 이곳에서 코시모 데 메디치가요, 당대 최고의 스카겠던 마르실리오 피치노와 함께 철학적 대화를 나누고 인문학적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내가 사업에서, 내가 업무에서 대단한 성과를 내고 대단한 업적을 내면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가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내가 기죽지 않고
내가 의기소침해지지 않는 방식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한 시대를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이 코지모 데메디치는 마르실리오 피치에게 이 건물을 지어주고 평생을 보장해주면서 한 개의 지원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었습니다. 자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나. 저도 이런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네?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들이 마르실리오 피치노, 폴리치아노, 밀란돌라, 니콜로 니콜리, 돈 델몬티 이런 타고난 학자들이 한 곳에 다 모여가지고요. 사실은 그 르네상스의 이론적인 측면을 이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문화를 열었다는 것이죠. 한번 그 길을 제가 방문해 볼까요? 사실 이 공간은 문이 닫혀 있는 공간입니다. 절대로 열리지 않는 공간인데 이상하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화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정숙하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마음은 굉장히 조마조마했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 카르지 별장의 보수가 진행되고 있고요. 곧 아마 일반에게 공개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 경비원에게 들었습니다.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요. 바로 저 카르지에 있는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서양의 근대적 사고가 열리게 됩니다. 중세 시대에 지배하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뒤집고요. 이제 플라톤 철학이 등장함으로써 그 전모가 밝혀짐으로써 플라톤의 모든 책이 라틴어로 번역됨으로써 이제 르네상스는 최정점을 향해 치닫게 되고 사실 그 플라톤 사고가 근대적 사고의 출발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습니다. 메디치 가문이요 인문학 탄생의 배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플라톤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 인문학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중산층들, 새로운 시대의 상인 계급들에게 필요한 인간됨의 지혜를 제공해주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우피치 미술관입니다. 피렌체에 가시면은 이 르네상스의 보물들, 여러분 잘 아시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프리마베라, 미켈란젤로 다빈치 작품들, 티치아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인데요. 여기 동상이 써 있어요. 동상이 보면은 피렌체를 빛내는 인물들입니다.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지오토, 마사초,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이 갈릴레오, 마키아벨리, 브루니, 사람들이 쭉 서 있어요. 지금 옆에 서 있죠? 저는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보카치오, 당신이 쓴 데카메론은 너무 야했어. 이런 미켈란젤로, 자네 성질이 너무 지독해, 고약했어.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상상의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그 르네상스를 빛낸 인물들, 그 천재 예술가들이 쭉 일로 서 있는데요. 그 뒤에 누가 서 있냐는 거예요. 그 뒤에 두 명이 서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코지모 데메르치와 로렌조 데메르치가 그들 뒤에 서서 손을 벌리고 서 있는 겁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위대한 예술가들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이 르네상스라는 놀라운 창조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뒤에서 조용히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죠. 자, 그들이 어떻게 후원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르네상스를 견인합니까? 그 예술가들을 자극하고 그 예술가들을 격려해서 르네상스를 만들었을까요? 한 두 명, 세 명만 예를 들어볼게요. 도나텔로입니다. 천재 조각가였습니다. 입체로 만든 조각들은 로마 시대에 끝이 나고요. 중세 시대는 입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상 같으면 이런 동상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동상 없어져요. 다 부조가 됩니다. 부조가 뭐죠? 2차원이죠. 벽에 붙이는 그림 있죠. 그랬다가 다시 로마 시대의 입체 조각들, 3차원이죠. 그걸 만든 사람이 바로 도나텔로였습니다. 15세기 초반에요. 그런데 이 사람 뭘 들고 있습니까? 망치를 들고 있어요. 망치. 왜 망치를 들고 있을까? 물론 조각가니까 망치가 필요하겠죠. 근데 망치치고는 굉장히 크죠, 그죠? 저거는
조각을 하는 망치가 아니고 뭘 깨부시기는 망치 같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도나텔로가 성질이 더러웠어요. 너무 성질이 더러워요. 까칠했어요. 까칠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작품을 했죠. 그러면 이제 작품을 누가 사가져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깎죠. 대금을. 그죠?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짜리 조각이다 그러면 에이 이거 80만 원만 합시다. 그러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성질이 더러워 가지고요. 그래 깎잖아요. 그러면 망치를 딱 들어 가지고 대리석 조각을 팍 깨버린 거예요. 조각이 남아나지를 않아요. 조각이 남아나지를 않아. 자, 초기에 20대 초반에 만든 다비드입니다. 다비드인데 벌써 여러분 이거 입체예요, 입체. 양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만들었는데 작품이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왜 다 깨버리니까. 그래서 코지모 데메디치가 부릅니다. 코지모가 도나텔로, 자네 왜 그러나? 너무 혈기를 부리는 것 같아, 자네. 그러니까 말이 내 작품의 의미를 모르고 말이야. 이런 것들에 내가 내 작품을 넘겨 나 그렇게 못합니다. 다 깨버립니다. 그랬더니 알겠네.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개인적인 거래 하지 않고 공공사업에 자네를 투입시킬 테니까 거기서 작품을 한번 해보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요. 브루넬레스키가 저 두오모 대성당을요 재건축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벽면에 장식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장식을 대규모 수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개인과 상대하지 않고 그냥 여러 개를 왕창 주문받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두고 갈라테립니다. 보십시오. 그때 한 조각인데 20대 초반에 한 조각인데요. 성요한상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사실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상체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다리가 숏다리예요. 그죠?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조각했을까요? 저 위에 전시되는 겁니다. 이 위에 저 위에 한 30m 위에 전시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조각했을까요? 예? 원근법 때문에 그런 거죠. 밑에서 올리다 보기 때문에 상체가 길어야만 밑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죠? 사람 몸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통 등신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체가 짧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원근법이 이제 정확하게 조각에서 표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런 작품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또 막 깨는 거예요. 또 깨는 거예요. 이 작품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요. 어떻게 부르냐면 야, 안 되겠다. 너 코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농장을 하나 줄 테니까 그 농장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먹고 살고 너는 작품만 해라는 거예요. 그때 나온 작품들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이게 선지자 하박국에 대한 조각인데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선지자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조각하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기괴한 얼굴. 도저히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그런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실 이런 작품을 한다는 것은요, 시대를 500년 앞선 겁니다. 그렇죠? 500년 앞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코지모 데 메디치가 그를 후원해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년 후에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난 농장도 싫다는 거예요. 왜? 귀찮다는 거예요. 농장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주소해가지고 파는 것도 귀찮고 바람 불어서 지붕 나라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거 다시 보수하는데 내가 짜증난다는 거예요. 난 뭐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자기 아들을 불렀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렀어요. 자기 아들 거의 죽을 때 다 됐거든요.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피에로야. 피에로 이름 아들이 피에로였어요. 내가 죽더라도 이 도나텔로 끝까지 네가 책임져줘라. 끝까지 책임져줘라. 현금으로 줘라. 현금으로. 그래서 현금 받았어요. 그때 만들어진 마지막 시기의 작품이 바로 이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한번 얼굴 보십시오. 여러분 15세기에 이런 조각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초현실주의 아니 현대미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대를 500년 앞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바로 메디치 가문의 파격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고 한 번 후원하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아들에게 그 후원을 상속시킬 만한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코지모 데 메디치가 1464년에 임종합니다.
1464년에 임종했어요. 그때 이 도나텔로가 다른 지방에 가 있다가 자기 주군이었던 코지모 데 메디치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말을 타고 내려와서 이 무덤 앞에서, 이게 코지모 데 메디치 무덤입니다. 그 앞에서 펑펑 웁니다. 평생 자기의 가치를 알아주고 자신을 끝까지 신뢰해줬던 자기 주군 코지모 데 메디치 무덤 앞에서 펑펑 울고요. 가족들에게 이렇게 오일하면서 부탁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의 주군 곁에 묻어달라는 것이에요. 나의 아버지와 같은 인물 옆에다가 묻어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렌체 가보시면은요, 이 무덤 옆에 바로 도나텔로의 무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족 성당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 성당 안에 예술가의 무덤이 옆에 안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자들이 많은데요, 제가 죽거든 제 옆에 묻히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메디치 가문이 어떻게 피렌체에서 르네상스를 탄생시켰을까요? 제가 가진 견해는 이겁니다. 쪼들린 사람들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스펙이 좋은 사람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무명인 젊은이들을,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지원해 주면서 르네상스가 피렌체에서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쪼들린 사람들을 후원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미켈로쪼입니다. 미켈로쪼. 그래서 이름이 딱 적절해요. 미켈로쪼. 생각이 좀 쪼들리게 생겼죠. 네. 왜 그러냐면요, 이분이 건축가입니다. 이제 건축 시장에 건축대학 이제 도제 훈련을 마치고 20대 초반에 이제 건축가로 딱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 당시 피렌체에서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건축가 조합에다가. 그런데 작품 주문이 나오질 않아요. 왜? 무시무시한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이 사람의 브루넬레스키입니다. 브루넬레스키가 벽돌 400만 장을 쌓아서 만든 두오모, 산타마리아 델 피에레 성당의 저 도움을 보십시오. 엄청나죠, 그죠? 피렌체 상공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 건축주들이 누구한테 작품을 맡길까요? 모두 이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산토 스피리토 성당, 뭐 비티 궁전, 그다음에 메디치 가문의 그 주성당 전부 다 뭐예요? 다 브루넬레스키에게 맡기는 거예요. 워낙 거장이니까. 그러니까 미켈로쪼는요, 이 쪼들린 미켈로쪼는 작품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작품이 뭘 주문이 들어와 이제 밥에 입에 풀칠이라도 하죠. 그때 코지모 데 메디치가 미켈로쪼를 부릅니다. 미켈로쪼, 너 요새 힘들지? 내가 너에게 작품을 맡기겠다. 그래서 만든 작품이요, 건축물이 바로 메디치 저택입니다. 메디치 저택. 이 메디치 가문이 자기 저택을 만들었는데요, 브루넬레스키도 설계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정중히 사양합니다. 브루넬레스키, 당신은 이미 명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양하겠네. 나는 20대 약관에 저 젊은이 쪼들린 미켈로쪼에게 기회를 주고 싶네. 그래서 건물을 지은 게 바로 이 르네상스 4대 건물 중에 하나인 메디치 저택입니다. 기가 막힌 저택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이 정도는 지어야 돼요. 네? 보세요. 3층 구조로 되어 있죠. 1층은 루스티케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거친 성삭기라고 합니다. 예, 성처럼 보이는 거죠. 견고하게 보이는 거죠. 그다음 위에는 벽돌로 처리하고요. 벽돌처럼 보이고요. 위에는 그 3층에는 평평하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지붕을 두르죠. 지붕. 로마 양식인데요. 고대 로마 양식입니다. 코니스라고 그러죠. 코니스. 코니스를 둘러가지고 처마 돌림을 딱 해서 건물이 아주 산뜻한 여왕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명작이 나올 수 있을까요? 20대 약관의 무명의 다른 사람부터 주문을 받지 못하던 사람, 그 미켈로쪼에게 기회를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코지모 데 메디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요, 이 저택에서 한 500m,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 산마르코 수도원을 만드는데 그 건물도 미켈로쪼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미켈로쪼가 이 수도원 건물을 만들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 코지모 데 메디치가요, 너무 갑자기 부상하니까 그 피렌체의 다른 귀족 가문들이 견제를 해서 이 사람이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일단 도피를 합니다. 망명을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망명을 떠나냐면은
베네치아로 떠나게 되죠. 베네치아에 가시면은요, 그 섬이 하나 있는데 산 조르조 마조레라는 성이 있습니다. 섬이 있는데 작은 섬이에요. 거기에 성당이 하나 있고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미켈로쪼가 찾아왔습니다. 피렌체에서 베네치아까지 찾아와서 주군, 내가 주군을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코시모가 껄껄 웃었죠. 자네는 칼을 쓸지도 창을 쓸지도 모르는 사람인 건축가인데 자네가 나를 어떻게 보호하겠나. 내가 지금 망명 와서 숨어 있는데 자네는 내게 그런 도움을 주지 못할 걸세. 그러나 자네가 여기까지 왔으니 자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건축 아닌가. 그러면 내가 돈을 줄 테니 이 베네치아에 우리 건물 하나 선물해 주세.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죠? 오른쪽에 있는 이 건물이요, 밖에서 보면 남루한데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기가 막힌 르네상스의 도서관입니다. 바로 산 조르조 마절의 도서관을 지어주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한 사람을 믿고 한 사람을 신뢰하고 한 사람을 후원하는데 그 신뢰와 후원의 폭과 깊이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쪼들린 사람들을 후원해서 위대한 천재로 만들어가는 그 작업의 대표적인 인물이 물론 도나텔로도 되고 미켈로치도 되지만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위대한 인물이죠. 위대한 인물입니다. 세계 최고의 조각가, 세계 최고의 화가, 세계 최고의 건축가로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원래부터 타고난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메디치 가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요, 길거리에서 조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0대 때 길거리에서 조각했어요. 아버지가 아까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공정인이었다 그랬죠. 예? 그 당시 피렌체에서 돈 버는 직업을 가지는 것은 공정인이 최고입니다. 상공인 계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래서 아버지는요, 미켈란젤로가 공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고 조각하는 걸 좋아했죠. 그래서 뭐 아버지한테 많이 맡기도 했다고 그래요. 예, 실컷 맡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조각을 하고 있는데, 이 조각 공원에서 이렇게 조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발견합니까? 코지모 데메르치의 손자인 로렌조 데메르치가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10대 때 길거리에서 혼자 조각 공원에서 조각하고 있던 미켈란젤로를 발견하는데, 아, 재능이 뛰어나요. 할아버지 목신을 조각하는데 너무 잘해요. 그때 로렌조 데메르치가 길거리의 예술가인 그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정말 조각 솜씨가 뛰어나구나. 그 작품 내가 살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조각 참 잘하는데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할아버지 목신의 모습인데 할아버지 목신치고는, 할아버지 치고는 이빨이 너무 가지런한 것 같아? 하고 가버립니다. 그게 미켈란젤로에게는 큰 발심의 계기가 되었겠죠. 자극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다시 조각하는 거예요. 이빨 다 뽑고요, 이 몸 싹 다 그냥 하루처럼 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날 다시 로렌조 데메르치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 작품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작품인 거예요. 대단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습니다. 얘 아버지 데려와라.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네 아들을 양자로 입양하겠네. 그랬어요. 이 미켈란젤로가 메디치 가문의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자, 양자로 입양했어요. 그러면 양자로 입양했으니까 미켈란젤로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조각하는 법을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미켈란젤로에게요,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르실리오 피치노, 폴리지아노, 밀란돌라 같은 천재 작가들, 천재 인문학자들을 그에게 투입시켜 가지고요, 인문학 공부를 시킨 겁니다. 플라톤 철학을 가르친 거예요. 자, 이런 미켈란젤로가 나중에 메디치 가문에게 보언하게 되죠. 메디치 가문의 무덤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작품인데요. 메디치 가문의 지도자들에 대한 무덤을 만들면서 이상화합니다. 이상화했다는 것은
원래 저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생겼는데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철학적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메디치 가문과 같은 지도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런 조각을 한 겁니다. 보시면은 장군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죠? 숙고하는 자세입니다. 비타 콘템플라티바. 비타 콘템플라티바. 숙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맞은편에 어떤 조각이 있을까요? 이 조각이 있습니다. 지금 장군이요, 줄리아노인데요, 지휘봉을 들고 딱 작전 지시를 내리기 직전입니다. 이거 한 다음에 딱 일어나가지고 돌격할 것 같아요, 그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딱 들고 있는 장면인데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비타 악티바입니다. 활동하는 삶. 지도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비타 콘템플라티바와 비타 악티바, 숙고하는 삶과 활동하는 삶, 그것을 살아야 된다고 미켈란젤로가 메디치 가문에게 무덤으로 보온한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메디치 가문이 부의 목적을 재규명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구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시장. 이 보면 지금도 시장이에요. 뭐 가방 같은 거 팔고 막 난전이 벌어지는 그런 곳인데요. 여기에 요 동상이 왔습니다. 여기 동상하죠. 남자가 이렇게 깃발을 탁 들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청민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하청민, 피렌체 하청민이었는데, 이 하청민이던 사람들이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은 그 염색 산업, 그러니까 이 피렌체는 가죽 산업이 유명한데 지금도 유명하죠. 그러면 그 소가죽이나 뭐 동물 가죽을 이게 마금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일이 많이 들잖아요. 그 이손이 많이 들죠, 그죠? 그리고 우리 말하는 이른바 3D 작업이죠, 직업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때요, 메디치 가문이 그들을 지지합니다. 이 사건은 메디치 가문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시금석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메디치 가문은 단순히 부의 축적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의 축적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코지모 데 메디치가 망명을 떠났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런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족 가문들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왜? 자꾸 공동체만 생각하고 피렌체 시민들을 생각하고 피렌체 하층민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위기에 몰리게 되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메디치 가문이 부의 목적을 재규명했다는 것이죠. 부를 왜 축적했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냐, 돈을 벌려고 하는가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위대한 여성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저는 이분이 참 중요한 인물이다 생각합니다. 누구냐면은 안나 마리아 루이사 데 메디치라는 분이신데요, 메디치 가문의 제일 마지막 여성입니다. 제일 마지막 메디치 가문의 지도자였어요. 이분이 임종하면서 사실은 메디치 가문이 끝이 납니다. 347년 이어졌는데요. 이분이 이제 운명함으로써 이제 메디치 가문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 가문은 진짜가 아니고요, 짝퉁입니다. 자, 여러분, 우피치 미술관 다시 우리가 방문하는데요, 이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엄청난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미켈란젤로, 다빈치, 보티첼리, 뭐 또 누굽니까? 엘 그레코 작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티치아노 작품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저 북쪽에서 온 네덜란드 작가들, 뭐 독일 작가들도 막 엄청난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보물들이 어떻게 피렌체에 남게 되었을까요? 우피치 미술관의 원래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메디치 가문이었습니다. 이 메디치 가문이 소장하고 있던 작품들을 지금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그 안나 마리아 루이사 데 메디치가 자기 가문이 소장했던 모든 예술품들을 피렌체에 기증한 것입니다. 부를 이 메디치 가문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신이 가문이 가지고 있는 부를 다르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초기에 하층민들을 지원해서 귀족 계급들의 엄청난 견제를 받았던 것이 그 가문의 출발이었다면, 그 가문의 마지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피렌체 시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기증함으로써 부의 개념을 재규명했다는 것이죠.
보시면은 우피지 미술관 입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여기 중간에 보이죠? 저기를 보시라고 제가 저기를 보시라고 합니다. 뭘 보라고 그럴까요? 뭘 보라고? 바로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죠? 코지모 데 메디치입니다. 이 코지모 데 메디치가 르네상스, 인문학 그리고 부의 개념을 재정립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이 늦은 시간까지 자정이 다 된 이 시간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메디치 가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메디치 가문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한계를 발견하고 옛 시대의 한계를 발견하고 새 시대의 가능성을 여는 사람들, 그죠? 아낌없이 후원하고 끊임없이 지원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 자기 집안, 자기 회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하는 그런 메디치 가문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 가문이 있었기 때문에 르네상스가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메디치 저택입니다. 내부입니다. 미켈로쪼가 건축한 곳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교황이 2명 나오고요. 미켈란젤로가 여기를 뛰어다니면서 천재 예술가로 성장하게 되죠. 이 메디치 가문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대학의 한계를 넘어서 인문학을 태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변적으로 흐르고 전문화되고 다른 학문끼리 교류하지 않는 그 대학의 한계를 발견하고요. 중세시대 대학의 한계를 발견하고 인문학이라는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 탄생의 배후에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고방식의 전환을 위해서 플라톤 철학을 도입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배하던 중세 대학의 철학적 기조를 뒤집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조가, 새로운 생각이 와야 되기 때문에 플라톤의 전집을 번역하게 만들었고요. 세 번째, 파격적인 예술과 후원으로 르네상스를 배후에서 견인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부의 개념을 재정립했어요. 부의 목적을 재정립해서 가문의 이름과 명예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피렌체를 가면, 아니 유럽에 가면은요, 메디치 가문 하면은 그 이름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메디치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길 바라고요. 또 그 메디치와 같은 사람들이 나옴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에도 빛의 시대, 아름다움의 시대, 창조의 시대, 진정한 르네상스가 그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제 6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